단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반듀라는 학생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효능감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교사 효능감이라는 건 이제 교사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신념 체계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높은 사람의 특징으로 첫째, 직무를 중시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발전을 기대하고요. 이제 셋째,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넷째, 학교 행정가와의 대립에서 물러서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엘덜만이 연구한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수법을 배운 여부, 성공적인 교수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가르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교사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첫째, 교사 자신이 학습 목표를 갖는다. 둘째, 동료, 선배 교사를 모델로 삼아서 피드백을 요청한다. 셋째, 전문적인 연수 기회를 사용한다. 넷째, 학생들의 향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런 방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일너의 기인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인 이론, 성패의 원인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뒤이은 동기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으로 이제 안정성, 소재의 위치, 통제 가능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류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정과 불안정, 또 내부로 기인을 하는가 외부로 기인을 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요소를 분류를 해놓았고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인을 어디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이은 동기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기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인 재훈련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기인 재훈련이란 이제 새로운 기인 전략을 학습하고 또 대응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기인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을 의미를 하죠. 의도적으로 실패를 하게 해서 기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일너의 뒤이은 연구로 이제 성취 추구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취 추구 동기가 높냐 실패 회피 동기가 높냐에 따라서 성공 이후 실패 이후 어디에 기인하냐가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아이잭슨이 숟가락을 조금 올려놓아서 성취 추구 동기가 높은 학생과 실패 회피 동기가 높은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성취 추구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중간 난이도의 수업을 선택하는 반면 실패 회피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운 난이도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렵다는 건 모두가 실패할 거니까 다 같이 실패하는 거고 아주 쉬운 건 자기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드웨과 엘리엇이라는 사람들은 목표 지향성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목표가 학습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의한 질문에서 시작된 건데 목표는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 목표, 자신의 유능성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선천적인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문제에 대한 불만과 혐오감을 드러내는 또 능력으로 기인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학습 목표는 자신의 유능성 자체를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지능에 대해서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숙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실패를 도전으로 간주하고 의지를 돋우는 자기지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바람직한 학습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이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아닌 목표 달성을 바라보게 하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로 언어적 피드백, 개인 능력과 숙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피드백을 해주는 전략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기인 재훈련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보겠습니다.
쾌락적인 방향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에 반박하면서 보상이 없어도 목표, 의도에 의해서 동기가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쉬운 목표보다 어려운 목표, 그리고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높은 직무 수행을 불러일으킨다고 했고요. 목표 설정에 참여할수록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일 때 동기가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목표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면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리, 안전, 사회, 관계, 자아실현 이 5개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만족되면서 욕구가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알데퍼가 ERG 이론이라는 걸 내놓았죠. ERG,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이렇게 매슬로우의 5단계를 3가지로 줄이면서 욕구의 위계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굳이 순차적이지 않아도 된다. 욕구의 퇴보가 가능하고 여러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좌절하면서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 욕구의 상승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론이 로우의 욕구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허즈버그는 이제 불만은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만족은 그 일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나누어서 동기 위생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동기 요인은 작업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성취감, 개인의 발전을 의미하고, 위생 요인은 환경의 외적, 물리적인 것으로 급여나 인간관계, 근무 조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작용하는 차이가 있죠. 보수라는 것이 동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생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애매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가에 따라서 이제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자신의 투입과 성과를 다른 사람의 투입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동기가 다르게 유발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투입과 성과비와 타인의 투입 성과비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평형이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평형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성과 조정, 그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성과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투입의 조정, 과소보상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노력을 감소시키고, 과대보상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노력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혹은 투입과 성과를 왜곡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 예를 들면 그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투입 성과가 달라도 괜찮다라고 인지적 왜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투입과 성과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투입을 감소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조직을 떠나도록 압력을 넣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제 또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중거 대상의 변경을 거칩니다. 사장 아들과 같은 조금은 예외적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투입 성과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 비슷한 입장의 사람으로 준거 대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이 플로우, 몰입이라는 상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선 행복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 과제를 마무리한 후에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의 특징으로는 행위와 의식이 결합된다,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의 격리, 그리고 과제와 실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몰입할 때 주의할 점은 다중작업하지 않기,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 없애기,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세분하기, TV 시청 등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 피하기라는 활동을 피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켈러는 학생들의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ARCS 전략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주의와 관련성, 그리고 자신감과 만족성 이렇게 4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놨는데,
주의 집중 전략으로는 지각적 주의 환기,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지각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전략을 의미하고, 탐구적 주의 환기, 질문이나 문제 만들기를 통한 주의 환기가 있고, 세 번째로 다양성 전략이 있습니다. 교수 자료를 계속해서 변경해 가면서 매번 새롭게 제시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 릴리번스, 친밀성의 관련성의 전략인데, 먼저 친밀성,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고 익숙한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개념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있고, 그다음 흥미와 성취욕에 연결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동기와 부합하는 내용, 다양한 난이도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성취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감, 학습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성공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조절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만족감, 공정성, 그러니까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그래서 시험과 연습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수 조건이고요. 그다음 내적 보상, 배운 것을 적용할 기회를 주어야 되고, 외적 보상,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력감 이론,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실험으로 이제 개와 전기 충격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죠.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은 개들은 쉽게 학습을 한 반면,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통해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개는 이제 전기 충격이 계속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무력감이 높을수록 원인을 내적, 안정적, 일반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무력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인 훈련, 그리고 완전 학습, 절대평가, 교사의 긍정적 기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무력감이 점차 심화되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백은 비논리적 사고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논리적 사고로 과잉 일반화, 인위적 추론, 선택적 요약, 확대 및 극소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으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저지능에선 불안 영향이 없었고, 중간지능에선 불안이 악영향을 미쳤고, 고지능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결국 고불안 학생이 학습 후기까지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적절한 불안은 학업 성취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은 두 가지 모형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간섭 모형, 시험 불안이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쳐서 학습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결손 모형은 시험 불안이 학습 기술과 수검 기술의 결손을 가져와서 결과적인 학습에 결손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모형입니다. 기억 검사에서의 불안을 살펴보면 고불안 학생은 실수의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고, 저불안 학생은 실수의 가능성이 높을 때 효과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불안 학생들을 위해서 문항을 쉬운 것부터 제시하고, 비공식적이고 점진적인 시험을 자주 실시하고, 사전 등의 기억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 했다.